안 될 리가 없습니다. 꼭 됩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본격 정치 토크쇼 정치날방의 김정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지금 대선 시즌에 중앙에서의 얘기들만 난무하잖아요. 우리 울산에서 이런 정치 담론들을 녹여내고 우리 울산의 시각에서 한번 같이 이런 문제들을 의논하고 토론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방송입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 후보님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현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그 정부 탄핵 이후에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 힘든 걸 열심히 헤쳐나오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뚜렷하게 입장 표명을 하신 부분부터가 그다음 4기 정부를 수립하고 또 그만큼 대통령의 역할들을 안정감 있게 이어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네네. 완전 누구나 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네네. 인기가 높았고 좋았었는데 그 좋았던 인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표신하지 않게 더 많은 이제 행위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시절에 그 이낙연 후보를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놀랐었던 게, 저는 의원이잖아요. 이제 총리면 집행부거든요. 뭐 우리 당이든 아니면 또 야당에서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제대로 지적하고 조치 요구하고 정말 뭔가 한 방을 먹이겠다고 나왔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조목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고, 그리고 케어를 시킬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이끌어 가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계시고 분위기나 반응들이 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지도력과 그리고 다양하게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거, 그리고 포용력, 인품,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지지율이 빠진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네네. 다들 꼽는 게 네. 그 이명박근혜 네. 사면 네네. 건의했던 네네.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막 지지율이 확 빠졌잖아요. 네네. 한 달쯤 전인가요? 왜 그러셨어요? 이러니까 그때 제가 잠시 그거 됐었나 봐요. 이렇게 네네. 대답하시는 걸 봤는데, 네네. 홍준표 국민의힘당 후보 같은 경우에 당선되면 첫날 바로 사면하겠다 네. 하거든요. 네. 이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선명하게 뭔가 한마디 탁 던져주실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선명하게 던져줄 수도 있지만 신중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게 하나의 프레임이나 분위기가 돼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데 꼭 앞장선 것처럼 이렇게 실은 인지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정초에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고 그도 여당의 대표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포용적 측면에서 사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여론과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당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할 부분들을 먼저 기선제압을 하되,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그걸 원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여론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언급이었지만, 사실 그걸 또 잘 이용하신 분들도 있죠. 이낙연 후보님의 말씀이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맞는 말이죠. 야당과 협치를 해서 네네. 뭔가를 하고 네네. 털어야 될 게 있으면 털고 네. 이런 게 맞는데, 요즘 보면 추미애 후보님이 돌풍을 막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네네. 특히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개혁을 더 해야 된다. 네. 조금 더 가열차게 개혁을 몰아붙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다시피 검찰발 쿠데타로 보이는 네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네네. 과연 저 사람들을 협치의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다.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신중하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협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전투적이고 뭐 진두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좀 진보적이거나 투쟁적이라고 해서 그게 다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개혁이라든지 이렇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네네. 추미애 후보라든지 이쪽에서 네. 보면 네네. 180석 가진 여당의 네. 당 대표로서 네네. 이러는 게 별로 없다. 네. 이렇게들 공격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고 계시죠. 하지만 당대표 때 실은 이루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60% 이상의 투표율을 드리면서 우리 당대표를 뽑았던 이유가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 1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 경험이 없는 대통령 후보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나. 이제 경쟁자들에게 있어서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를 8개월이라도 당대표를 하면서 그러한 경험과 함께 그 다음 대통령의 수순을 밟아간다고 생각하고 당대표를 그만큼 지지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당대표를 했던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또 해놓은 것도 없다는 것까지 하면 그 당시에 공수처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검경수 사건이라든지 개정한 것들이, 법률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와서 그게 해놓은 게 없다고 하면 그럼 누구 한 거죠, 그게? 다 알고 있는데 왜 모른 척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시잖아요. 공수처 설치 이낙연 당대표 때 했습니다. 그 누구 한 명이 한 게 아니고. 어쨌든 네. 지금 보면 여론이 압도적 1위에서 2위가 된 거기에는 해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몰라주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이렇게 말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또 그 표를 주시는 게 당원이고 국민이시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들, 예, 그걸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거나 왜 당대표가 되도록 했고 왜 이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자들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짜더라도 또 프레임을 짜서 프레임이 잘 먹히면 자, 이제 조금 너무 과한 아니요, 전혀 네. 괜찮아요. 네네. 이 과한 거 좋아합니다.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본선 경쟁력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시거든요. 진짜 확장성, 그러니까 민주 시민만으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민주 세력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선명하다고 해서 뭐 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금의 국힘당으로 불리는 쪽에서도 투표를 많이 주셨거든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제가 좀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앞에 대통령 때보다 한 1% 남짓되는 표를 좀 더 많이 받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1%가 그전에 찍지 않았던 분들이, 예, 중도층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대편 당에서도 정책적인 측면이든 우리가 이제 경쟁할 때는 우리가 지지한 후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후보를 위해서 또 찍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확장성, 예, 확장성을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그 절제되고 안정되고 또 전체적으로 국무총리 때부터 그 앞에 전남지사 때 그리고 당대표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일을 잘 해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뉴딜 정책부터 해서 그것도 안정감 있게 이어가되 GA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국격이 상승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국격 상승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팩터에 따라서 그 국가의 어떤 지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안정감 있게 계속 G7 그리고 G6까지 이끌어줄 진짜 일 잘하는 대통령 바로 이낙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낙연 네네. 후보님을 좋아하시는 친구가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던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경제도 네네. 뭐 G8까지 올라갔고 네네. 그다음 국방도 너무너무 잘하고 지금 있고 저희가 5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네, 저희 5위고 네. 지금 왜 왕이 왔는 날 네. 로켓 쏘고 아, 네. 오늘도 고체 연료 뭐 이렇게 하고 예. 핵 빼고는 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리더십은 현재 기조를 유지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네. 이낙연 후보가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네네. 국정을 이끌어왔던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거기에 이제 하나를 좀 더한다면 이낙연 후보가 카리스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카리스마가 없다면 어떻게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하고, 그죠? 또, 근데 예. 제가 궁금한 건 예. 이게 이낙연 캠프 자체가 일을 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핵심 공약에서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무슨 공약이지 이러면 바로 눈에 딱 떠올라요. 네네. 이낙연 후보 핵심 공약이 안 보여요. 신복지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신복지가 결국은 이제 8가지 분야, 뭐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8가지 분야에 아주 촘촘하게 진짜 잘 짜여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리려고 하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중상층을 두껍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중상층 무너졌다고 이야기 나온 지 꽤 오래되잖아요.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빈부의 격차, 소득 격차, 교육 격차, 그 모든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 지금 5분 남으셨는데 그분들도 이구용성을 하는 말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얘기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신복지, 즉 8가지 팩트에 촘촘히 짜여져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세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확 와닿는 굵직한 어떤 멘트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일할 거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일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진자분들은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네네. 82%, 네. 88%, 12% 이렇게 가르는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 언어도단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편적 복지를 말했던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그거와 똑같이 사실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좀 대신을 해도 될런지요. 네. 또 아까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되 네. 그러나 복지의 수요에 따라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복지 그다음에 덜 필요한 분들은 좀 더 적은 복지 네. 이렇게 보편과 이렇게 선별이 적절하게 결합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이제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어르신들 이야기를 한 번 더 돌아가 보면 제 공약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 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한데 어르신들에게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평균 12만 원이 더 돌아가는 거예요. 이재명 우리 후보님의 기본소득 보장은 설령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해도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는 월 8만 원밖에 돌아가지 않고 그 대신에 별로 아쉽지 않은 분들에게 또 8만 원을 드리게 되는 셈이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어제인가요? 그 토론회 때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김두관 후보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시는 기본소득을 가려고 하면 2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또 하시더라고요. 20년 뒤쯤에 물론 더 앞당길 수도 있고 재원 부분도 어떻게 할지 이제 명확하지도 아직 않고 그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내놓을 공약이다. 정말 국민들에게 제대로 와닿는다. 이 부분은 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수소 관련, 네네. 그리고 부유식 해상폭력 관련, 네네.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우리 이낙연 후보님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 울산을 한 두세 달 전인가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방문하셨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수소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부유식 해상 풍력이나 이런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울산이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될 방향성을 오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그냥 원고를 안 보시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정말 좀 깜짝 놀랐었고요. 사실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도 제일 작은 곳이고 아주 선명하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미래성장 기반이 되는 9개 성장 다리를 비롯해서 그 다리에 들어가 있는 이제 수소, 부유식 해상 풍력, 동남권 메가시티 또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제 그 광역전철이 부산에서 그리고 또 양산에서 울산 이렇게 지금 오게 되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이낙연 그 의원 시절에 또 하셨다고 해서 울산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유식 해상폭력 그 1기가에 한 20만 명 조금 넘는 네네. 일자리가 생긴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특히나 막 거기에 해당되는
특화된 어떤 일자리들 예. 그런 일자리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그리고 젊은 층한테 빨리 정보가 공유가 돼야 또 고위직 공무원이랑 이제 좀 이렇게 차담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울산이 초창기에는 97년도에 광역시 성격되고 나서 20년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공무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맹우 시장 때는 심한구 시장이 계획해놓은 대로 진짜 숟가락을 얻듯이 본인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한번 하셨거든요. 박 시장이. 그래서 20년 도시계획을 실천을 했고 만들어갔고 그리고 김기현 시장 때 다시 또 20년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래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끝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철희 시장이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땅에 헤딩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끝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림이라도 그려놔야 되는데 그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해서 지금 9개 성장 다리부터 해가지고 미래 성장 기반을 일단 마련을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기초는 좀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초를 닦는 거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누구냐면 울산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이낙연 후보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울산지방정부 네네. 송철호 울산지방정부가 해놓은 일도 많고 특히나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당 출신 국회의원분들 네네. 네네. 탈핵에 정반대되는 친핵, 찬핵 이쪽이시잖아요. 네. 우리 앞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 아리백처럼 네네.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기업들과 네. 뭐 애플이 네. 이제 제휴를 하게 되고 네. 뭐 다른 어떤 대기업들도 그럼요. 전부 다 그런 추세로 넘어가는데 네네. 같은 회사 같은 물건이더라도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뭐 석탄이나 원자력으로 나온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장사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출도 네. 못 하고 이렇게 네네.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고 뭐 찬핵하고 실제로 맨날 안전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 교육청 뭐 안전 그리고 시민들 안전 얘기하시는데 저는 찬핵에 동의를 하면서 맨날 우리 뭐 전기세 비싸진다 뭐 이런 얘기로 그건 벌써 아주 오래전 20년, 30년 전에 우려먹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수준은 엄청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얘기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보리에서 21km 그리고 월성에서 23km 아닙니까? 15년도에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30km가. 그전에 5km였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그렇게 법적으로도 정해지고 시에서도 지정을 해놓고는 참핵을 한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또 신핵을 한다는 부분들은 이거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네네.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네. 그 효율도 얼마 안 나와서 대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유언비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부유시 해상 풍력이 6기가와트면 고리 원자력을 대체하는 것인데 네네. 그만큼이나 큰 사업이고 네. 그 사업에 우리 울산 사람들의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 정말 이익이라는 걸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거예요. 몇십만 원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막 폐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고 네네. 장기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정책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자력 같은 경우에 누수가 확인되고 있으니까 네네. 조기 폐로해야 될 것들은 빨리 안전상 문제가 되는지를 점검해서 폐로하자고 외치는 것이 지금 시민단체 네네. 그리고 상당수 시민들의 의견이고 울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후보가 이낙연 후보이기 때문에 실제 이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 우리 그 울산 시민들이 2017년도에 안전에 관련된 시민의식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원전이 제일 불안하다고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사능 대책을 제대로 좀 세우자. 지금 시장님 계실 때 아니면은 아무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우자 했던 게 뭐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고리 원전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리랑 원선이 있고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잖아요. 근데 고리 원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전 안전관리과가 17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원자력 관련은 4명밖에 근무를 안 하거든요. 저희가 최소 적어도 4-5명 인원은 더 보강을 해서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를. 그걸 지금 시장님 때 아니면 못할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러한 안들을 같이 이낙연 대통령 후보와 함께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챙겨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님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다. 네네. 한 3년쯤 지나면 어느 부분이 가장 이렇게 변화돼 있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 신복지 안에서 촘촘하게 중산층을 두껍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공약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 중산층을 70%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학격도 더 많이 올라가고 최소의 중산층이 50% 이상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빈부의 격차나 소득 격차, 교육 격차들이 더 많이 줄어들고 실제 좀 더 편안한 삶을 우리 국민들이 영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본인이 네. 지지하시는 후보가 안 네. 되더라도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꼭 됩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아니 뭐 꼭 될 거기 때문에 아, 예, 네네 꼭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아, 네네네, 1등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네네, 다른 후보들이 당연히 네. 원팀으로 예, 그렇죠. 그 정권 재창출에 네, 협력하실 거죠? 당연하죠. 네. 본격 정치 토크쇼 정치날방 울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번 대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순서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